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를 모시고 수다를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디를 보고, 저쪽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진짜. 이제 사회가 앞뒤가 바뀐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외쳤는데, 결국 1년 넘어서, 1년도 뭐야, 한 2년 정도 다 돼서 부른 거죠? 왜 자꾸 내 탓을 하실까? 뭐냐면 본인이 아니,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난 아무 탓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온 거를 내가 만약에 출연 안 시켜준 것처럼. 서로 막 다 시간이 안 맞았죠, 사실. 네. 이게 방송 출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 정도가 되지 않는 한 기존 방송을 없애고 인터뷰하는 건 불가능해. 오늘 또 어떤 분 굉장히 유력한 분이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오늘 요청하면 한 일주일 지나서 출연하는 거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또 제가 또 최애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또 서로 최애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는 방금 제가 불러드렸다시피 변호사고요. 그리고 방송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지상파 토론이 있으면은 진보의 대표 패널로 나가는 이제 그런 유능한 사람이시.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보 대표 패널은 아니고, 그냥 가끔 불러줘서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쌍두마차가 있어. 최면이 노영희 정도 되면은 아주 훌륭하지. 어떤 토론에서 안 밀리지. 최민희 의원님 진짜 제가 믿죠. 확실하시고. 정말 제가. 둘이 같이 나가본 적 있어요? 지상파 출연? 아니, 같이는 안 나갔던 거 같이 나가서 상대방이랑 붙으면은 최근에 이따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보수 쪽에서는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편파 방송이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어제 주진우 라이브를 출연하려고 했는데 당일날 사유제가 바뀐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주진우 라이브를 5시 25분부터 한 50분까지 25분에서 한 27, 8분 사이 출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현주 의원하고, 이현주 전 의원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2시 넘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제작진으로부터. 주진우 씨가 그만두게 됐다. 그거를 우리도 금방 알았다.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긴 제작진의 의도는 없을 거예요. 위에서 내리 찍으니까 그런 거죠. 네, 제작진도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게다가 주진우 씨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전혀 몰랐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부적인 교체 과정이나 이런 건 전혀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일단은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딱 질문이 박민 사장이 취임 일성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갑자기 바뀌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좀 시기가 좀 이상하게 타이밍에 맞게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제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끝냈거든요. 네.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최욱 씨가 하는 더 라이브라고 하는 방송이 시사 교양 프로그램 전체 1위, 시청률 1위를 달렸다면서 경축하는 이런 이거 포스터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벽에다가 KBS 본관 1층 벽에다가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다 붙여놨어요. 경축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처음 봤거든요. 보면서 와,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 프로그램이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먼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는지 알아봤더니 정말 난리가 났었더만요. 천지개벽이. 저 사진은 충격받았고, 안 그래도 거기에 패널 우리끼리 얘기할 때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너네들도 오늘이 끝장이다. 끝이다. 더 이상 잘린다. 이런 얘기에서 내가 그럴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잘릴 것 같은 느낌 들죠. 예. 분위기를 보니까 최민이 박민이지. 박민의 방송.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부터 이 작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라디오 제작본부장도 취임하기 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교체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 내부적으로 좀 다 정리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주진우 씨는 안 잘릴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요? 왜? 아니, 그분은 좀 불사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충격받긴 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시청자의 평가라고 하는 게 방송이라는 건 시청률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 과연 정상화일지.
근데 그 뭐 TBS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가 그렇게 청취율 1등을 만들어놔도 그냥 샥샥 없애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박민희 취임하기 전부터 이 작업을 했다면 어차피 당연히 이제 윤석열은 재가를 할 테니까 했다면 이거 굉장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법적으로 그게 문제 있는지는 또 좀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하자가 명백하도록 사실을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다수의 증언이나 그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생각보다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와 법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네. 땡큐. 주진우 아웃됐고 더 라이브 아웃됐고 최경영 씨 그분은 이제 먼저 그만둔 그만뒀고. 거고 KBS 9시 뉴스 앵커 교체됐고 앵커 교체됐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뜬금없이 박민희 취임하자마자 기자회견 해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내요. 사과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동안 KBS가 방송 잘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거지. 아니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 왜냐면은 제가 문재인 정부 때 KBS를 알거든요. 근데 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KBS는 동네 바보 형 같은 존재다. 뉴스라는 게 대부분 뭐 보면은 양비론 양시론에다가 뉴스밸류 그게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우선순위로 올라오고 정부 까는데 혈안이 돼 있었는데 맞아요. 예. 그게 KBS 뉴스예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다음에 오늘 임원들 임금 삭감 30%. 아. 그럼 내부 반발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삭감은 해야 되겠죠. 돈이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다음에 직원들 명예퇴직하겠다.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청문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손에 제대로 피 묻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동관이가 봤을 때 형이라고 부르는 박민희가 봤을 때 아 얘한테 이거 시켜놓으면 피 묻히면서 잘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원래 그분이 저는 잘 몰라서 어때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동관이가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는 박민을 방송 경력도 없는 자를 또 문화일보에 있을 때 극우적 기사나 그 논평 뭐 칼럼 이런 걸 썼던 자가 올라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정도를 갖고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한 번도 안 건드렸잖아요. 그 당시. 제 견해로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실은 정부를 많이 까고 뭘 하든지 어쨌든 나쁜 기사부터 쫙 나오고 보도도 맨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하나 잠깐만 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엄청난 것이냐 막 부풀려가지고 막 되게 공격하고 막 그랬어요. 언론에서.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냐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문재인이 너무 싫다, 이 정권이 싫다 이러면서 막 계속 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정권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쪽에서 막 압력을 행사하는데도 거기서는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건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것인가? 근데 이런 생각을 솔직히 저는 했고 정말 아까 동네 바보 형 말했지만 동네 북이었다 그 당시에 정권이 네.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 이야기이긴 아니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산다는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산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네. 민주정부도 공영방송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민주정부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자체가. 왜요? 왜냐하면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법과 원칙. 재판 한번 해보세요. 법과 원칙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좋은 말씀 감사해요. 예. 아 진짜 내가 판결문 볼 때마다 짜증나 죽겠구만. 그러니까 우리도 미치는 거지. 그래서 민주주의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민주주의 싫어한다니까. 정답. 내가 아침 방송하면서 나 민주주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말했더니 나보고 왜 안 좋아하니? 아이고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민주주의 그리 힘든 거.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뭐 정도를 지키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무법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정도를 그나마 지켰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걸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난 그렇게 그냥 내 뇌피셜로 찌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안 지키는 분들이 지금 그럼 입을 다물고 있나요? 엄청나게 더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다 합치다 누가 KBS 이들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뭐 교훈이 있어야지. 노무현 대통령 때
진보 언론들이 노무현 대통령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는 이 교훈이 있는 거야. 실제로 KBS도 그런 걸 하면 경험해봐야 된다는데 문제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상징적 사건이 결국 윤석열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약간 두려운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제가 비관적으로 요즘에 우울증이 좀 있어가지고 좀 비관적으로 말하긴 하는데 제가 어제 더 라이브를 주진의 라이브 이제 이름 바뀌었죠. 정치적 원의 시점. 그래?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치적 원의 시점으로. 근데 거기 가면서 내가 갑자기 진행자가 바뀌니까 말을 진짜 조심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되게 비겁하게. 근데 그게 이게 힘이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나 혼자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조직적으로 전부 다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조직 속에 한 명이 뭘 얼마나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런데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여기에 밥줄이 정말 딱 정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예전에 왜 MBC 파업 네. 그럴 때 국민들 막 전체적으로 가서 응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파업이 실패로 끝난 이유가 먹고 사니 좀. 맞아요. 월급 찹 걸고 막 그러니까 저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이깁니다. 이기는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이 좀 고통스러운 거지. 이기려면 총선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와야지 이기겠죠. 만약에 총선에서 뭐 이렇게 별 차이가 안 나게 의석수가 나눠진다던가 아니면은 좀 뭐 저쪽 편이 좀 유리하게 더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건 완전히 망한다고 봐요. 그렇긴 하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KBS가 뉴스에서는 가장 시청률이 높긴 하지만 여론을 주도하는 방송이 되지는 못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해서 윤석열 찍는 사람들이 봤던 방송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분노는 하셔야 된다. 이런 거고. 자, 여러분 댓글창 위에 노영희 변호사가 새로 만든 채널 노영희 TV 영친이들 제목도 좀 되게 꾸리꾸리해. 여기 구독 좀 해주세요. 저 링크 걸어놨거든요. 저 너무 감사한데 정말 너무 부끄러운데 저희가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이상하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녹음을 해가지고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소리가 좀 정리가 됐는데 라이브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1000명 4000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리가 막 이상하게 들린다고 사람들이 뭐라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너무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제가 구독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세요. 일단 하세요. 좋아질 때까지. 처음부터 좋지는 않아. 그래도 좀 해주세요. 솔직히. 네,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네, 노영희 TV 영친이. 지금 숫자가 몇 명이나 되지? 아직 10,000명 안 됐죠? 우리 6,900명인가? 오늘 10,000명 좀 만들어 봅시다. 진짜? 네.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대충 봤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프로그램 많더만 승용차 타고 이런 컨셉의 방송이 어디인가 있긴 있었는데 그 차에 단둘이 타가지고요. 그 방송 만드는 게 기분이 굉장히 뭐랄까 거시기해요. 그렇습니다. 진짜 구독 관리 많이 해주셨네. 네, 구독 좀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변호사가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를 대장동 사건과 병합 없이 따로 심리한다.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이제 사람들이 병합 안 해주면 엄청나게 큰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위증을 했다는 정범으로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기소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위증죄는 단독 사건이거든요. 근데 김진성 씨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재명 대표처럼 복잡한 사건에 자기 것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변호인이 배승희 변호사예요. 알죠. 그 배승희 변호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너무 그렇죠. 대단하다고 생각해. 네. 의도도 보이고 배승희 변호사는 사실 사건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진성 씨의 말을 사실은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거였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 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 전에 이거 혼자 먼저 내보낼까 지금 이런 게 좀 문제였잖아요. 게다가 중요한 게 이제 그 절차적으로는 사실 병합을 안 시킬 수도 있는 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김진성 씨의 변호인이 배승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판부도 알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판부가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고인의 사정을 좀 봐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다음 달 12월 달에 준비기일이 한번 잡혀 있어요. 그거는 정식으로 이제 변론이 시작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공판이. 그리고 나면 1월 달에 이제 넘어가요. 보통 뭐 여기는 일주일에 3번씩 할 거 아니냐 기존 사건하고 합쳐가지고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구속 사건 형사재판은 보통은 2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져요. 원래가.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일주일에 몇 번씩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이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한 번. 그리고 나면은 원래는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이렇게 단순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불구속 재판이 1월 달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1월 달에 2월 달에 보면은 보통 판사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월은 거의 재판이 없어요. 원래가. 근데 이제 물론 의도를 가지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재판부가 바뀌거든요. 혹은 재판부 구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보기엔 4월 달 넘어서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은 저 PD 사칭 사건이라고 2002년도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방송사 PD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그 성남 시민 모임 변호사였고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 김병량인데 김병량의 비서가 아까 김진성이라는 사람이고 이 김진성의 지금 현재 변호사가 배승희. 왜냐면 여기 유튜브 가면 배승희 채널이 있는데 따따붙다. 구독자 엄청 많아. 세 달도 그 정도는 되고 싶더라고.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김진성한테 제대로 증언해 달라, 진실대로 증언해 달라를 위증 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판사 이야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하면 되겠냐,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총선까지는 1심 나오기 힘들다. 내가 보기엔 힘든데 또 모르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여론이 혹은 기사들이 전부 다 조금 악의적이더라고요. 기사들이 전부 다 뭐라고 나왔냐면 병합 안 시켜줬다. 총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부 다 이 기조거든요. 그렇게 흔들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긴 좀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총선 전에 선고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증교사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그나마 조금 소명됐다. 그 건이었기 때문에 살라미로 기소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데 1심이 설사 총선 전에 나온다고 한들 리스크가 돼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판사님들이 판결을 한번 했으니까 이거 봐라 너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너 유죄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의원직 날아간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의원직도 날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너의 도덕성도 문제가 되고 네가 그동안 주장했던 게 전부 다 가짜라는 게 나타나는 거고 너는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움직이겠니 이러면서 또 이제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건 되겠죠. 자, 어쨌건 간에 총선 전에는 1심 나오기 힘들다. 제 견해로는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건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다른 종류의 사건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영희 변호사는 방송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변론 요즘에도 많이 하죠. 그럼요. 지금도 막 형사재판사 그러니까 방송인 변호사가 아니고요. 현직 변호사 겸 가끔씩 취미로 방송인 하시는 분. 취미는 아니고. 느낌은 그렇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 좀 보면 진짜 지금도 언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너무 기울어졌죠. KBS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정말 역겹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뭐가 기울어졌다는 뭐가 편파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동조하는 게 난 더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본인들이 알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근데 노조가 지금 KBS가 3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성격을 가진 그 노조가 제3노조. 특히 이제 지금 현재의 정권하고 맞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 구성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사람들이 바보라 그래도 바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는 거를 그렇게 끝까지 그냥 고집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그 노조의 목소리가 제일 큰 양 그것이 전부인 양 지금 내걸면서 거기에 동조한다? 저는 그거는 올해도 못 갈 뿐더러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진짜 큰 코 다친다. 맞아요. 큰일 난다. 이미 지금 이동관 임명하면서부터 언론 장악 프레임이 잡혀 있어서 저쪽에서 아무리 선의로 설사한다고 한들 그냥 언론 장악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론 지형이 그렇잖아요. 오늘 또 보면 여론조사에 이동관 탄핵 찬성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우리가 탄핵에 한번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철회 한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동관 씨 탄핵을 만약에 그냥 밀어붙일 수 있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철회 안 하고 그냥 밀어붙였다 그러면은 박민 씨를 그렇게 쉽게 대통령이 임명한 재가를 일요일에 할 수 있었을까? 또 아무리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미리미리 7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과연 할 생각을 했을까? 나는 그건 좀 주춤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동관 탄핵이 지금 철회가 됐잖아요. 그거에 이제 윤재욱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신의 한 수이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모양이 조금 구부러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걸 보고도 사실 뭐 국민의 말씀은 늘 옳다 같은 개소리 해놓고 나중에 보면 똑같이 가는 거. 그게 결국 윤석열 망하게. 오히려 저는 걱정했어요. 정신 차리면 어떡하나. 대통령을.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계속 하던 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지지율이랑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서 극우들의 절대적 지지로 총선 승리해보겠다라고 하는 완전 뇌피셜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싶어요. 근데 거기에 사실 김한길 대표의 그러니까 현재 위원장이죠. 김한길 위원장이 주변에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데 김한길 위원장이 사실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한길 위원장이 대통령이 그래도 지난번에 구청장 선거 나가가지고 이제 참패한 이후에 조금 태도가 바뀐 것처럼 하고 뭐 인사도 하고 뭐 야당 대표하고도 어쨌든 말에도 섞으려고 하고 뭐 이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게 사실은 김한길 위원장의 훈수 덕분이다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김한길 위원장은 정치 일선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움직이던 사람이라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를 좀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김한길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바로 그거. 그냥 이렇게 어둠의 어떤 이런 느낌인데 성공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 쓰면 성공합니까? 자, 여러분 댓글창에 상단에 노영희 변호사 채널 구독 좀 해주시고요. 아유. 지금 현재 10,000명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꼭 구독 좀 해주세요. 몇 명 안 남았어요 지금. 야, 그러네. 자, 다음 질문이요. 이준석 신당은 창당될까요? 저는 창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하면은 완전히 이제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동감. 그러니까 창당을 못 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 한 반대 반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준석이 세워놓은 프레임은 그거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과만 지금 댓글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한마디 이준석 댓글 이런 식이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막 계속 멀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 회군할래 하는 순간 이준석은 정치 생명 끝난다. 그렇죠. 창당하고 나서 나중에 뭐 합당하더라도 현재는 창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창당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이기인 씨가 얘기했잖아요. 경기도 도의원인가요? 네. 네, 천하용인의 그 인. 이래저래 비대위원장직까지 지금 걸면서 회의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애써 그건 나한테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그분에게 그렇게 전달이 됐나 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준석에게도 뭔가 왔구나. 저는 사실은 이제 딱 그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콤한 독사가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난다. 그거는 지금 소탐대실하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안타까운 곳 잠깐 봐가지고 또 나중에 또 쫓겨나고 또 토사구팽 당하는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용인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창당할 수밖에 없다. 네. 이준석이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윤석열에게 직접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불신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비대위원장을 준다거나 공천권을 준다거나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깠으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뭐 비대위원장을 약속한다거나 공천권을 뭐 주는 쪽으로 간다면 나 갈래 하는 순간 이준석의 정치적 가치는 완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준석 신당이 50석 얻는 것이 국민의힘 100석보다 더 쉽다라는 얘기까지 그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신당을 차리겠지만 그 파급 효과는 사실은 되게 작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은 문제는 근데 국민의힘한테 데미지가 엄청 크겠지. 그러니까 표를 이제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치명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한 30%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표가 당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되지는 못해도 상대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렇죠. 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완전 망하면 이준석한테 기회가 열립니다. 새로운 보수에. 근데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준석 신당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 여러 방송들에서 민주당한테 더 뭐 불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요? 우리 토마토에서 미디어 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했었잖아요. 제일 처음으로. 그때 나온 게 바로 윤석열 신당보다는 이준석 신당이 훨씬 더 민주당의 중도층을 뺏어가면서 민주당 사람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안 좋다고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걸 딱 보니까 이준석 신당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양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공천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합 집산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렇게 막 품이 커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서 덕으로 이 당을 만들어내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이 못마땅하고 국민의힘에서 힘을 못 가지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에게 좀 관심이 쏠릴지언정 제가 봤을 때는 실제 그 당의 성공 여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가장 높다. 지금이 이준석 신당의 가치가 제일 높을 때다. 칼을 빼기 직전에 칼집에 들어있는 칼. 네, 이게 지금이 가장 저는 이준석 신당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좋은 때고 실제 당을 만들었을 때 그 파괴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각 진영별로 뭉치게 되거든요. 표들이 결국 총선이 이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준석 신당은 아마 10석도 못 얻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배신자 프레임 작동시킬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싸가지론이 계속해서 등장하겠죠. 이준석 싸가지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언론은 장악한 애만 해도 이준석 신당 같은 아주 자극적 이슈는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준석이라고 하는 신당은 언론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언론 장악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클릭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게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한테 훨씬 큰 데미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은. 맞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잘해보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 여러분 댓글창 2회 상단에 노영희 변호사 채널 구독 좀 해주세요. 8.7천 명? 야, 8.7천 지금 방송 중에 그거 해야 돼, 그거. 뭐? 10,000명 돌파해가지고. 방송 중에 10,000명 돌파해가지고 우리가 또. 뭐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기분 좋잖아요. 구독 좀 해주세요. 나는 막 네. 200명이에요, 동접. 네. 내 거는. 그러니 이거는 조금씩 키우는 거니까요. 자, 노영희 변호사 채널 구독 좀 해주세요. 오늘 10,000명 한번 채워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노영희 변호사하고요 방송을 같이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 통하는 사람, 찐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방송 끝나고 헤어질 때 되게 아쉬운 거 있잖아. 노영희 나 잘 가,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맨날 붙잡아. 그럼 안 돼, 나 바빠 이러고 가버려. 그래서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네. 뭐 스픽스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아, 사실은 스픽스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내부 사정이. 예, 사실 좀 돌아갈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뭐 새날에서는 안 부르나요? 아니 시간 되면 언제든지 노영희 콜. 좋아요. 근데 스펙스 대표님은 만약에 노영희를 고정으로 쓰면 되게 서운해할 거야 또. 왜 이를테면은 자기 출연자 빼가기 이렇게 돼버리잖아. 새날에서 쓰면 그 상도위를 좀 지키고 싶은 측면도 있어요. 저는 사실 스픽스를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날 푸나님 때문이에요. 왜요? 푸나님이 방송 못 한다 그랬잖아요, 나랑 같이. 뭔 말이야? 왜 악플을 불러? 아니 그때 그랬잖아요. 스픽스 바빠가지고 너무 힘든데 내가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을 쪼개가지고 남의 방송에 나오는 건데 사실 이제 이 방송 끝으로 나는 사실 더 나올 수가 없다 여건상. 그게 그랬잖아. 말을 지금 점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노영이가 그만둔다고 할 때 알았다. 노영이랑 같이 그만두겠다 했는데 지금 나 때문에 그만뒀다고? 아니, 내가 만약에 스픽스 다시 들어가면 올 거예요? 그거 안 오잖아.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되면 아니 일주일 내내 방송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스픽스를 나갔더니 체력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보기엔 너무 그냥 힘들어 보였어요. 김환수님, 이야 고마워요. 난 슈퍼챗만 보면 눈이 동그래지네. 고맙습니다. 자 봄이 오다님, 김한수님 감사합니다. 예. 자 어쨌건 뭐 그때 만들어진 찐친 관계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말은 저렇게 해놓고 방송상으로 말은 저렇게 해놓고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이라 제가 잘 알고 있죠. 가증스러워 진짜. 아니야 이제 시간 많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민주당 비명계 정말 탈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릎팍도서도 아니고 질문이 그렇다. 아니,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원흑 의원이나 삼선 의원인가 이원흑 의원이 조응천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재선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5선인가 그렇죠. 네. 정말로 이준석하고 합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준석이 신당 만든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 당으로 들어간다는 건 상상이 솔직히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자리 매김을 잘 못하니까 나간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가더라도 모양새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준석하고 합치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세우는 그 당에 들어가서 뭔가 해본다? 아이고 나는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봐. 이준석 신당이 아니면. 다만 그럼 어떤 당으로 만들어? 금태섭 당? 금태섭 당? 이런 거지.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선두에 선 게 이상민과 이원욱인데 이원욱은 이제 거의 어그로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되게 열받았던 게 이재명 안동 출마하면 나도 험지러 갈게.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근데 내가 봤을 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적발점이냐면 이거는 김어준 덕이 커요. 뭐냐면 비명계들 주로 지역구에 여론조사를 해봐. 그랬더니 신진들이 다 뒤집어. 대부분 분위기가 그래. 그렇다 보니까 이거 나가봐야 안 되는구나. 경선에서 안 되겠구나 싶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강성 지지자 탓을 하면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는 나갈 거야라고 빌드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라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민심을 잃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찍어준 사람들이 민심을 잃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진짜로 있는 줄 알았다. 영장 기각됐을 때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데 올인하겠다. 네.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찬성한 게 이재명 대표가 잘 되라고 그런 거다. 야 진짜 훌륭한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든 사법 리스크 존재해요. 지금 이상민 의원이나 뭐 조응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사법 리스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알죠. 비명계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검찰이 찍으면 무조건 사법 리스크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이 정권에 들어와서 특히 검찰이 옛날 검찰하고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그냥 한번 찍으면 끝까지 판다. 끝까지 죽인다. 죽을 때까지 팬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동안 이래왔던. 그 스타일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만 할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표는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정말로 그것이 그 검찰이 기소한 모양새 그대로 유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안 찍혔기 때문에 나는 거저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찍으면 찍힌 사람 누구에게도 다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오히려 그렇게 찍는 검찰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거를 스스로가 전부 다 얘기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같이 얘기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방패 삼아가지고 그걸 두루마기처럼 입고 앉아가지고서는 사법 리스크 있는 대표니까 물러나라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신 것의 내용은 마치 조국 장관 재판과 비슷하게 간 거지. 왜냐하면 대장동 등에서 결정적 증거가 안 나오자 네. 증거 인멸 위증 교사 여론권을 가져와서 어떻게든지 유죄 내보려고 하는 거라. 그렇죠. 조국 장관 사모펀드 출발한 게 표창장 위조로 가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바로 그거죠. 이거를 끝내야 돼. 오늘 민주당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김건희 수사 왜 안 하냐. 이거 공정성 이야기 같은 건데. 아주 잘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이재명 보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지자들 때문에 나간다. 이거 만들고 있거든. 이원욱이 그랬다니까요. 강성 유튜브 방송에 나가는 민주당 맞아요, 출마자들 감점시켜야 되는데 아니 살다
야, 당원과 싸우는 사람들 내 처음 봤어 정말로. 아니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있는데 그 비명계 의원님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당선이 됐을 정도면 본인들의 조직도 확고부동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되게 강성일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은 괜찮아요? 그런 것보다는 네. 우리가 화요일 방송에서 그런 분들 지역구를 한번 쭉 둘러보는 방송이 있었거든요. 지역구의 특색이 대부분 민주당으로 나가면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아,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공약 하나 안 지키고 네. 의정활동도 대표 발의한 법안 통과시키는 거 거의 없고 그냥 공천만 되면 민주당 이러면 당선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아,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도 없어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 뭐 매력 있어야 지지하고 말고 하지.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시에는 국회의원이 그냥 조용히 의정활동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시에는요. 적과 싸워야지. 왜 내부적으로 총질을 하고 내무반에 수류탄 투척하고 난립니까? 내부 총질만 하고 바깥에는 제대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사실은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한두 번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들이 뭐 좀 이상한 발언하는 거 한두 번 때문에 민심이 떠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켜켜이 쌓이는 바람에 그때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 아니구나 라고 민심이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제가 그 비명계가 탈당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한 지점은 저는 이준석 신당이 문제가 아니라 탈당하기 매우 어려운데 탈당 못해.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당선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름이 거론된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탈당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선 의원은 그래도 나는 무소속으로도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명분이 있잖아요. 강성 지지자들이 나를 괴롭혀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좀 체면의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탈당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첫 번째. 그리고 탈당해도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 같아. 다 똑같은 건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탈당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탕질을 엄청 치면서 민주당을 리스크에 빠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것도 또 반대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왜 국민의당 만들어서 나갈 때 오히려 민주당의 당원 가입 러시가 이루어진 거라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 순간 어떤 특정 시점 한 2, 3주 뭐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으로 이제 사실상 내부 분열이 시작된 건데 네. 민주당도 지금 언론은 동급해서 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신당 만드는 것과 비명계 오적이 뭐 탈당 예비 모임 만들었다. 뭐 이런 걸로 계속 등치를 시키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갈 때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때문에 나간다는 핑계를 댈 것이고 그렇죠. 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반대로 당신들이 윤석열과 싸우지 않고 뭐 내부 총질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싫어한다 이런 프레임과 안에 싸움일 텐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건데 저는 몇 사람은 나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다음 주부터인가 활동을 재개한다고 안 그랬어요? 근데 종로에 나간다고 여론조사 했던 걸 보니까 이번에 그 여론조사 꽃에서 보니까 출마 예상자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민심 떠난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낙연을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이낙연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민심은 저 사람 때문에 대선 졌어. 내부 총질의 시발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너무 복잡스러운 이 모든 과정에 맨 끝에 들어가 보면 그분이 있는 거겠죠. 예. 네. 자,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 댓글창에 네. 댓글창에 상단에 노영희 변호사 채널 구독이라고 쓰여 있죠. 지금 이제 8,00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00명이에요, 10,000명. 아니 말고 노영희 변호사 구독자가? 채널 구독자. 진짜? 어머 너무 좋아. 채널 좀 구독 좀 해주세요. 네. 구독하시고 당분간 안 보셔도 되는데 숫자는 채워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이 가면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유튜브 방송을 볼 때 자기 시간 하루 종일 배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구독한다고 해서 다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봤더니 정말 괜찮더라 하면 보게 되는 거죠. 안 괜찮아도 그냥 계속 봐주세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종종 네. 나와주세요. 네. 그러지 말고 들어주세요, 진짜로. 한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걸로. 좋아요. 네. 네. 약속했어요? 네네.
자,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고요. 네. 자, 블랙 드래곤님, 김 블랙 드래곤님 감사드리고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오늘 짤막한 수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